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6개월 차 임산부 30대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 인생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꽤나 풍족한 집안에서 일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조부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많아 저희 가족은 평생 굶을 걱정은 없이 먹고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검소했던 저희 부모님은 웬만해서는 조부께서 남겨주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으셨고 스스로 벌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우리 집 가오는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자 이것이다. 앞으로 어디 가서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으로 뽐내지 말고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 스스로에게도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 좋은 일들로 인해 남들에게도 도움을 주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명심해라.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제빵사로 빵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빵집은 남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의 빵집은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 모두가 단골일 정도로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그곳에서 번 돈으로 저희 남매를 먹여 키워주셨습니다. 빵집으로 대단한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빵집을 운영하시면서 항상 빵을 기부하시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다니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다고 하셨으니 벌써 40년은 되셨겠네요. 엄마, 오늘은 이 빵들 어디로 가는 거야? 단체 주문 들어온 거야? 아니면 다른 데 보내주는 거야? 오늘은 노숙자분들이랑 독거노인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따로 만들어놨어. 아휴, 이만한 단체 주문 들어오면 엄마도 소원이 없겠다. 엄마랑 아빠는 늘 남을 도우면서 착하게 사니까 분명 큰 단체 주문도 들어올 거야. 내가 기도할게, 엄마. 저는 그런 저희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풍족하긴 하나 티를 내지 않으시고 또 검소하시고 스스로 노력해서 버신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노인복지센터, 보육원, 노숙자 지원센터 등 많은 곳으로 빵을 보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꾸준히 기부를 하시고 시간이 되실 땐 봉사활동도 하시는 부모님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고 제 삶의 가장 멋진 표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부모님께서 꾸준히 빵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던 그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이번에 가족의 달 행사를 하게 돼서 사장님네 가족분들을 모시고 싶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시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는 걸까요? 그동안 사장님이 기부해 주신 빵 덕분에 우리 애들 그거 먹으면서 잘 자라기도 했고 애들이 항상 맛있는 빵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사장님도 저희 보육원 가족이시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함께한 시간이 길었으니 저희도 이제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한동안 아이들 얼굴도 못 봤으니 이번에 시간 내서 식구들 데리고 보육원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꼭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주세요. 아이들도 부모님이 어떤 곳에 봉사를 하는지 궁금해할 테니까요. 저희 부모님을 따라 봉사활동을 몇 번 다녀온 적은 있지만 부모님은 보육원 봉사활동에는 절대 저희 남매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배려하려는 부모님의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았죠. 이번엔 봉사활동 명목으로 보육원에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드디어 보육원에 가서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기뻤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기부하고 봉사하는 곳이라 자랑스럽기도 했었고요. 사장님, 소중한 시간 내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 보육원이랑 아이들이 사장님 댁에 드릴 선물로 손수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편지도 있으니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걸요. 원래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 사람들의 손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저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에 이렇게 초대도 해주시고 감사 인사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사장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보육원에 들러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오빠도 친구를 사귀어 놀기도 했었죠. 헤어짐이 아쉬울 정도로 정이 들고 난 후 저희는 그렇게 그 보육원을 떠나게 되었고 2번 다시는 그곳에 방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한테서는 정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자꾸 보다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러면 기다리게 되고 그리워하게 된단 말이다. 우리는 그냥 방문만 하면 되지만 저 아이들은 우리를 기다려야 하잖니. 우리가 매일 가서 저 아이들을 봐줄 수 없다면 얼굴 보는 건 오늘 한 번으로 충분하단다. 그래 민주야,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다음에 인연이 되면 또 만날 수 있길 바라자. 지금은 민주가 어려서 봉사활동에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민주도 크면 엄마랑 아빠랑 봉사활동 더 열심히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얼른 커 우리 딸. 나중에 민주 성인 되면 아빠가 꼭 매일같이 데리고 다닐 테니까 그때 가서 귀찮다고 하면 안 된다. 아버지 엄마의 말씀을 듣고 헤어짐이 아쉬워 눈물이 났던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다 좋은 친구들 같았고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다를 것 없어 보였는데 왜 만나면 안 되는 건지 아버지의 말과 이 세상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이 저에게 너무 깊게 남아 있었기에 저는 부모님과 같은 제빵사를 꿈꾸게 되었고 그날 이후부터 꾸준히 부모님을 도와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 친구들이 모두 대학으로 진학할 때 저는 부모님의 빵집에 제빵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너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왜 대학을 포기하는 거니?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교 가서 캠퍼스 생활도 하고 MT 같은 곳에 놀러도 가고 해야지. 이 젊은 나이에 엄마 아빠 밑에서 힘든 일 하면 어떡하니? 엄마가 속상해서 그래. 엄마, 나는 그때 그 보육원 다녀온 이후로 엄마랑 아빠랑 같이 빵도 팔고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하면서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친구들이랑은 놀고 싶을 때 얼마든지 놀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속상해하지 마. 그래도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이란 게 있단다. 솔직히 엄마는 어떻게든 뜯어 말리고 싶지만 네가 그렇다면 어쩌겠니? 부모님은 제가 부모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지만 저는 이미 제가 살아야 되는 제 삶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속상해하셨지만 저는 부모님을 이어 2대째 빵집을 운영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엄마랑 아빠, 이제 이 빵집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겸손과 검소한 마음으로 이 빵집 이어서 해볼게요. 말이라도 고맙구나. 네가 우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존경해주니 우리도 참으로 뿌듯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드는구나. 물론 부모님은 제가 빵집에서 일한다는 것을 계속 반대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처럼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부를 꽤나 잘해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 대학 졸업 후 바로 대기업에 입사했던 오빠가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집으로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빠가 워낙 숫기도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오빠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는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가 저런 숫기 없는 남자를 만나준 건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엄마랑 아버지 2분한테는 갑작스럽겠지만 우리가 만난 지는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라고 보면 돼요. 20년이면 꽤 오래됐잖아. 그럼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거니? 너 초등학교 때 소심해서 여자친구 하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무슨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라는 거야. 엄마랑 아버지, 그리고 민주야, 내 이야기 듣고 놀라지 마세요. 오늘 제가 데려온 해나는 예전에 엄마랑 아빠랑 갔었던 보육원에 있던 친구였어요. 왜 그때 가정의 달이라고 두 분이 봉사활동하시던 보육원에서 초대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 보육원에서 만난 친구예요. 오빠는 가족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했지만 오빠 이야기를 들은 순간 부모님과 저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20년 동안이나 간직하고 있었다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살면서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그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냈다는 이야기니? 그때 거기서 그 어떤 연락처도 공유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해나한테 첫눈에 반해서 우리 집 주소랑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이랑 보육원 몰래 계속 연락을 해왔던 거예요. 어휴, 너 생각보다 대단한 아이였구나.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속이면서까지 이 아이를 만난 거니?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나도 내 아들을 잘 모르겠구나. 아휴.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었고 아빠는 오빠가 대단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함께 인사를 하러 온 예비 새언니는 죄 지은 죄인 마냥 고개를 푹 숙인 채 애꿎은 자신의 치맛자락만 세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연애도 20살 때부터 했어요. 학생 신분으로서 공부는 해야 되니까요. 그때부터 연애하면서 저희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헤어진 적도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부러움만 받는 예쁜 연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 해나랑 잘 살 자신이 있어서 가족들한테 결혼 허락받으러 온 거니까 결혼 허락해주세요. 으이그, 그동안 여자친구 있냐고 물으면 맨날 없다고만 하더니 너 엄마랑 아빠를 너무 오랫동안 속였어. 아유, 괘씸해 죽겠네. 오빠 엄마가 토닥대고 있을 때 드디어 새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새언니의 첫마디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한마디였습니다. 가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어머, 해나씨, 죄송하다니요. 죄송할 게 뭐가 있다고. 저희한테 처음 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는 그 아이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진 씨를 좋아서 만나기는 했지만 부모님들께서 동진 씨를 너무 훌륭하게 잘 키워주셔서 제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제 자신이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 동진 씨 정말 사랑하고 동진 씨랑 함께하고 싶습니다. 외모만큼이나 심성이 고왔던 새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고아인 자신이 저희 집으로 시집오게 되는 것을 죄송해했지만 아빠는 그런 새언니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엄마는 새언니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둘이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예쁘게 잘 만났다면서요.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이 결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까지 우리 동진이 잘 만나줘서 고마워요. 동진이가 잘 된 거 보면 어쩌면 해나씨 덕분일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아들 녀석 잘 둔 덕에 예쁜 딸 하나 더 생겨서 좋네. 동진아, 너 우물쭈물대지 말고 얼른 식장부터 예약해라. 이런 예쁘고 착한 아가씨 하루라도 빨리 붙잡아야지. 부모님의 반응에 감동을 받은 새언니는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새언니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새언니와 오빠는 인사를 드린 지 3개월 만에 작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이 없는 새언니에 대한 배려도 있었지만 어서 빨리 새언니와 가족이 되고 싶었던
저희 가족의 욕심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는 너희 분가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데, 왜 자꾸 이 좁은 집에 붙어서 살려고 하니? 가족들이랑 복작복작하게 살아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나갈 테니까 신혼 때는 어머님이랑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랑 같이 살게 허락해 주세요.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우리야 괜찮지만 네가 불편할까 걱정이다.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도 괜찮으니까 불편하다 싶으면 바로 말해. 알겠니? 가족들과 살아본 기억조차 없는 세연이는 가족들과 사는 것이 소원이라며 신혼집을 사준다는 부모님의 제안도 거절한 채 달랑 짐가방 하나만 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생 잠이 없이 남자 형제만 있었던 저는 세연이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자매들끼리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세연이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설렘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언니, 우리 같이 쇼핑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둘이서 여행도 가고 해요. 저 언니나 여동생 있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거든요. 자매들 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저도 아가씨랑 여기저기 같이 다니면서 자매처럼 지내고 싶어요. 저는 촌스러워서 잘 아는 게 없으니까 아가씨가 저 잘 데리고 다녀줘요. 스스로 시댁과 합가를 선택한 언니는 다니고 있던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언니는 중소기업 경리로 꽤 오래 일을 해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 하여 가족 모두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만 해서 너무 힘들었지. 새아기 너도 휴식을 가지긴 해야겠다. 그동안 쉬지 못하고 일해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제는 네가 기댈 곳이 있으니까 쉬는 동안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친구들이랑도 놀러가고 해. 잠깐 쉬고 싶어서 일 그만두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에게 새로운 꿈이 생겨서요. 그 꿈 이룰 수 있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허락해 주세요. 새아기 꿈 이루는데 우리가 허락하고 말 게 뭐가 있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도와주마. 그래서 새아기 네가 하고 싶은 꿈이 뭐니? 세연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만들어주신 빵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될 수 있기도 했고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어머나 기특해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생각하는 게 참으로 예쁘다. 근데 제빵 일은 너무 힘들어서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니? 사무실에서 하던 일이랑은 달라도 많이 달라. 당연하죠. 힘든 거 알고 지원하는 겁니다. 같이 일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 힘듦은 조금 덜어드리고 싶어요. 좋은 일에 저도 동참하고 싶기도 하고요. 세연이는 저희 집과 합가한 것도 모자라 오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저희 빵집으로 들어와 저희 가족과 함께 새벽 일찍 일어나 빵도 만들고 같이 봉사활동도 하며 빵집을 전체적으로 맡아 운영까지 해주었습니다. 세연이가 들어온 이후 세연이가 마케팅까지 담당해준 덕분에 동네 단골 손님만 있던 저희 빵집이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게 되는 빵집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나 덕분에 빵집 매출이 10배로 뛰었어.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나 봐. 아이고 우리 복덩이. 나 어디 나가면 친구들한테 우리 며느리 복덩이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니까.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며느리야.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세연이를 복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이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고 난 후 빵집 장사도 잘 되었지만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오빠도 갑작스레 승진을 하게 되는 등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좋은 운들이 저에게도 영향을 미친 건지
남자 한번 제대로 사귀어보지 못했던 저는 첫눈에 반한 저의 이상형인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 결혼하는 것도 다 언니의 좋은 영향 덕분인 것 같아요. 언니 너무 고마워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다 아가씨가 잘나고 예뻐서 그런 거죠. 그나저나 이제 우리 아가씨랑 떨어져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고 속상하네요. 좋은 일이라 웃으며 보내줘야 되는데 저는 아직 아가씨랑 떨어지기 싫은가 봐요. 세연이는 시집을 가 출가를 해야 되는 저를 보며 자주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 될 사람에게 말을 했더니 그럼 저희 친정집 아파트 단지에 신혼집을 구하자며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친정집 바로 앞 건물에 신혼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니, 저 건너편 건물에 신혼집 얻어서 빵집도 안 그만둬도 되고 지금처럼 언니랑 매일매일 보면서 지낼 수 있어요. 정말 잘 됐죠? 현재 씨가 우리 이야기 듣고 신혼집 여기로 구할 수 있게 배려해줬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한다고 꼭 전해줘요. 현재 씨는 아가씨만큼이나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그땐 정말 새언니와 자매 그 이상의 관계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로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영혼의 단짝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한 달 뒤 새언니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너희들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임신도 어쩜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니? 너희 설마 임신하는 것도 둘이서 짜고 한 거 아니지? 엄마 무슨 소리야. 이건 정말 단순히 우연의 일치야. 언니랑 나랑은 간만 보면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인가 봐. 전생의 둘은 분명 참이었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돼. 새언니와 저는 임신을 했어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부모님의 빵집에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두 분의 극구 반대로 저희는 임신을 하자마자 부모님의 빵집에서 잘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새언니와 저는 병원도 같은 병원에 검진도 함께 보러 다녔고 태교 여행도 함께 갔으며 뱃속에 있는 아이 태명도 서로 지어주었습니다. 저 아가씨 아기 태명 생각해봤어요. 아가씨 이미지가 자두 같잖아요. 그래서 아가씨처럼 사랑스러운 아이가 나오라고 자두 어때요? 어머,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태명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도 언니 아기 태명 지어왔는데 오빠가 벌써 지어줬다면서요. 어머, 오빠 건 안 써도 돼요. 저도 아가씨가 지어준 태명으로 아기 부르고 싶어요. 태명이 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임신 출산 선물로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함께 예약해 주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구경하고 예약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언니는 오열 아닌 오열을 했습니다. 언니, 왜 자꾸 울어요? 언니가 울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같이 슬퍼져요. 그러니까 그만 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어릴 때 부모한테 버려져서 전생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재수가 없이 사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가족으로 만났잖아요. 솔직히 아까 산후조리원 보면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싶더라고요. 저는 지금 현실이 너무 믿기지 않고 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새언니는 저의 식구가 된 지도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의 사랑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와 함께 태교 여행지를 정할 때였습니다. 언니와 저는 둘 다 하와이를 내심 원하고 있기는 했지만 부부 동반으로 가려니 비용이 꽤 많이 나와
저희는 가까운 동남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동남아로 정해놓고 오빠와 남편에게 태교 여행을 맡겼을 때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너희 태교 여행 동남아로 가기로 했다면서? 둘 다 하와이로 갈 거라고 그렇게 연부를 외우더니 왜 갑자기 동남아로 간다는 거야? 하와이 가는 비행기 티켓값도 비싸고 거기 물가도 비싸다 보니까 그냥 동남아로 타협하기로 했어. 동남아도 따뜻한 나라고 수영도 할 수 있으니까 하와이만큼이나 좋을 거야. 저의 말에 엄마는 깨르르 웃으며 아빠를 향해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아빠가 안방에서 프린트가 된 종이들을 가지고 와 저와 언니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종이 안에 적힌 내용의 정체는 바로 하와이행 티켓이었습니다. 뭐야? 오빠가 우리 동남아 쪽 가는 걸로 비행기 예매했다고 했는데? 이거 누가 준비한 거야? 우리 딸들 태교 여행 간다는데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게 해줘야지. 너희들이 비용 때문에 하와이 포기한다고 해서 아빠랑 엄마가 너희 임신 선물로 준비했다. 이미 산후조리원도 해주셨잖아. 심지어 비즈니스석이라니. 돈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가족들은 새언니와 저에게 비밀로 하고 하와이행 여행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임신 후 많은 것을 지원해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님, 아버님이 제 인생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주고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부모님 덕분에 새언니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저는 일주일 차이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조리원에서도 일주일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 퇴소 후에는 언니와 저는 거의 공동육아를 하다시피 하며 지냈습니다. 아이 낳고 나면 산후우울증 온다는 산모들 많은데 저는 우리 아가씨랑 가족들 때문에 산후우울증이 원래 올 수가 없어요. 아가씨가 질투하실 수도 있지만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거든요. 에이, 전혀 하나도 안 부러운데요. 엄마랑 아빠, 그래도 저도 딸이라고 퇴근 후면 저희 집으로 먼저 달려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기도 봐주시는데 언니 몰랐죠? 정말요? 에이, 그건 내가 졌다. 아마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아가씨랑 같이 살지 않아서 도움을 많이 못 주니까 그러시는 건가 봐요. 딸 생각하는 부모님 마음, 그건 좀 부러운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언니와 저는 전생에 아주 각별한 자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언니와 저는 성격만 잘 맞는 것뿐만 아니라 식성부터 취향까지 모두 동일했습니다. 새언니랑 저랑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어느 가수를 동시에 좋아해 함께 콘서트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 굳이 1박 2일로 멀리까지 날아간 적도 있었죠. 일주일 내내 붙어있는 게 당연할 정도로 새언니와 저는 같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입소하게 되었을 때 저희는 다시 부모님네 빵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올 곳에 온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이제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둘이 신나게 놀기만 하다가 다시 일하려면 힘들 텐데 괜찮겠어? 그래도 이 많은 손님, 우리 복동이 네가 다 불러들인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 해. 다시 열심히 해보자고. 그동안 두 분 덕분에 열심히 잘 놀았으니까 이제는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앞으로 이 빵집은 제가 책임지고 운영하겠습니다. 믿어만 주세요.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건 쉽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과 다시 일을 하게 되니 삶에 또 다른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즐겁게 빵집 일을 하며 지내고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서방이 본사로 발령받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여기서 출퇴근하면 왕복 4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본사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같이 붙어 살다가 멀리 간다고 하면 당연히 서운한 마음은 들지만 이 서방을 위해서라도 가긴 가야겠네. 그럼 너도 빵집을 그만두어야겠지. 나도 왕복 4시간 출퇴근할 수 없으니까 빵집 일은 그만둬야지. 나도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고 빵집 일마저 그만둔다고 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세연이는 작은 소리로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 너 간다고 하면 해나가 제일 서운해할 줄 알았어. 해나야, 민주는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울지 말아라. 아유, 누가 보면 해외라도 나가는 줄 알겠어. 그래도 지금만큼이나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운해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아가씨랑은 떨어져 지낼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누가 보면 너희들이 결혼한 줄 알겠어. 네가 민주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내가 애도 봐주고 할 테니까 얼마든지 보러 다녀와. 저희 부모님도 서운해하시지 않는 저의 이사를 언니가 눈물까지 흘리며 서운해해서 저도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도 언니에게 많은 의지를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세연이와 두 눈이 퉁퉁 붓도록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이사가는 날에는 세연이는 출근도 못하고 눈물로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5년 만에 세연이와 저는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매일 하루에 한 통씩 전화를 하며 일상을 주고받았고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서로 달려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세연이와 저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늘 함께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홀로 낯선 곳에서 아이를 혼자 키운 지 2년이 되고 딸아이가 5살이 되었던 해였습니다. 엄마, 내일 소풍 가는데 소풍 갈 때 엄마 휴대폰 빌려주면 안 돼요? 휴대폰은 왜? 선생님이 휴대폰 가져오라는 말씀은 따로 없었는데. 가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사진 찍고 싶어서요. 안 잃어버릴 테니까 휴대폰 빌려주세요, 엄마. 딸아이가 해달라는 건 뭐든 다 해주는 스타일의 엄마다 보니 딸아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에 굴러다니고 있던 남편이 쓰던 공기계를 딸아이에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서 예쁜 거 많이 찍어와서 엄마한테 자랑해줘. 그리고 친구랑 선생님도 찍어와서 엄마한테 소개해줘. 알겠지? 네, 엄마. 예쁜 거 많이 많이 찍어 올게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가 다치지 않고 무사히 소풍을 잘 다녀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딸아이는 하루가 즐거웠는지 새까맣게 변한 양말을 신고 땀범벅이 된 채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사진 진짜 많이 찍어 왔어요. 꽃도 찍고 친구들도 찍고 선생님도 찍었어요. 그래? 엄마한테 보여줄 수 있어? 우리 유리랑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야? 딸아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도 씻지 않고 휴대폰으로 자신이 찍어온 사진들을 저에게 자랑하며 친구들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소풍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잘조잘 떠들어댔습니다. 딸이 찍어온 사진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있는데 딸이 찍어온 사진 중에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사진이 있었고 그 다음 장에는 유치원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여성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다급히 딸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유리야, 여기 있는 이 선생님은 누구셔? 엄마는 유치원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 엄마야? 아, 그 선생님 얼마 전에 새로운 보조교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숙모랑 진짜 많이 닮았죠.
그래서 엄마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어봤어요. 그랬습니다. 딸아이가 찍어온 사진 속에는 세연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세연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찍혀 있었고, 저는 그 사진을 재차 확인하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딸아이의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유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신발은 또 왜... 얼마 전에 새로 오셨다는 보조교사님 계세요? 저 지금 그분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요. 유치원 선생님은 제가 다짜고짜 새로운 보조교사를 찾자 엄청 불안해하며 유치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선생님의 손을 뿌리친 채 교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의 문을 열자 일을 하고 있던 유치원 선생님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곳에서 세연이가 아닌 세연이와 닮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다짜고짜 질문부터 내던졌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잃어버린 가족이나 헤어진 가족이 있지 않으세요? 여동생이나 언니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의 질문에 보조교사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말을 어버버거렸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분 한 분을 알아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헤어진 가족 없어요? 처음엔 많이 당황하던 보조교사는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잃어버린 여동생이 있어요. 연년생이라 1살 차이가 나는데 어른들 말씀으로는 저랑 쌍둥이 마냥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 동생이랑 아시는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제 동생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보조교사의 말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보조교사는 분명히 세연이의 가족일 것이라는 확신 말이죠.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세연이의 사진을 보조교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보조교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분명 제 동생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동생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 동생이랑 어떤 관계예요? 제가 동생분의 남편 신우이예요. 괜찮으시면 지금 언니 만나러 가시겠어요? 지금 당장 만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세연이의 친가족으로 추측되는 보조교사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보조교사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연락해 저희 집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친정에 연락해 이 사실을 알리고, 친정 식구들은 일찍 빵집 문을 닫고 집에서 세연이의 가족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문이 열리는 순간 문 앞에 서 있던 세연이는 가족일지도 모르는 처음 보는 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제가 데리고 온 가족분들도 세연이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더 볼 필요 없다. 우리 혜진이 맞아. 누가 봐도 내 딸 혜진이야. 우리 혜진이가 살아있었다니. 혜진아, 엄마야, 엄마. 엄마 알아보겠니? 아이고, 내 딸 죽지도 않고 돌아왔네. 세연이는 친언니와는 물론이고 세연이의 엄마와도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셋은 모녀였고 전쟁통에 헤어져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없어요. 저 왜 버리셨어요? 저는 평생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늘 기다리면서 지냈는데 정말 저 버린 거 맞아요? 아니야. 우리는 널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어. 할머니랑 시장에 사탕 사 먹으러 간다고 쫄래쫄래 따라가더니 너희 할머니가 너 없이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애 어디 갔냐고 물으니 잃어버렸다고 해서 몇 날 며칠을 밤새워서 너만 찾아다녔어.
근데 왜 유전자 등록을 안 했어요? 설마 제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금방 버리셨던 거예요?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는 딸이라면 유전자 등록을 진작에 했을 테고, 그럼 더 일찍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새언니네 친정은 유전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했습니다. 새언니도 원망이 살짝 담긴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네 할머니가 너 잃어버리고 점집에 갔는데 그 점쟁이가 너 죽었다고, 너 죽어서 이미 하늘나라 갔다고 했다더라. 그래서 나는 네 할머니랑 그 점쟁이 말만 믿고 너 죽은 줄 알고 너를 찾기는커녕 매년 네 제사상을 차렸지. 네가 이렇게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매년 산 사람 제사상을 차렸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니? 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한 거야? 점쟁이 말 한마디로 당연히 딸이 죽은 줄 알고 찾기를 포기했다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식 잃은 부모 심정으로 평생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하니 같은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너무 어릴 때라 제가 거길 어떻게 갔는지 기억은 없는데, 보육원 관계자들 말로는 할머니 손에 끌려왔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제 이름은 혜진이가 아니라 해나라고, 그것만 말해주고 사라졌다고 하셨고요. 새언니의 말에 새언니의 아버지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새언니의 엄마는 가슴을 치며 찢어질 듯한 억울한 울음소리를 내셨습니다. 알고 보니 새언니는 할머니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보육원으로 보내버린 것이었고, 점쟁이랑 짠 뒤 마치 새언니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꾸민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30년도 훌쩍 넘어서 만에 알게 된 새언니 가족들의 심정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데리고 왔다길래 당연히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가난해서 할머니 손에서 길러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형편이 어려워서 절 맡긴 거고, 언젠가 다시 찾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할머니한테 버림받았다는 건 전혀 생각도 못했고요. 할머니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네 할머니가 아들을 좋아해서 그래. 네 언니를 낳고 얼른 아들을 낳으려고 둘째를 가졌는데 네가 나온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너를 태어난 날부터 아주 참 미워했었다. 널 잃어버리던 그날 할머니가 너한테 사탕 사주겠다고 하시길래 저 양반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고, 네가 없는 채로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와도 우리는 네 할머니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도 핏줄인데 지 손으로 버리고 오겠나 싶었어. 저희 친정집은 마치 초상이라도 난 듯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때 새언니는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이에요. 아가씨 덕분에 제가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 언니를 찾게 된 거예요? 오늘 유리가 소풍을 간다고 휴대폰을 달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공기계 아무거나 하나 쥐어주고 사진 찍어오라고 했는데, 유리가 찍어온 사진 속에 새언니랑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걸 발견했지 뭐예요. 닮아도 너무 닮아서 저는 분명 언니 가족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유리 유치원으로 달려가서 확인했던 거예요. 언니, 이제라도 가족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새언니와 새언니 가족들은 저에게 90도 인사를 하며 고맙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새언니 가족 평생의 귀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세요? 저 할머니 만날 수 있나요? 네 할머니는 3개월 전에 췌장암 앓다가 돌아가셨다.
너희 할머니도 참 나빠도 너무 나빠.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사실을 말해주던가,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하던가. 어떻게 눈 감는 순간까지 이기적일 수 있는지. 나는 지금 너희 할머니를 관짝에서 다시 꺼내고 싶은 심정이다. 새언니를 버린 할머니는 3개월 전 췌장암이라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셨고, 마지막까지 본인이 손녀딸을 보육원으로 보내버린 것을 말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관짝에 들어가서도 밝혀질 비밀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언니분은 어쩌다가 그 유치원에서 일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 아이 말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봤었나 봐요. 제가 원래 유치원 교사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애 낳고 산다고 바빠서 일을 그만뒀었는데, 애도 어느 정도 크고 원장님이 보조교사부터 시작해서 다시 일 시작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애들 간식값 벌 겸 일하기 시작한 거였죠. 거기서 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한 덕분에 내 동생도 찾고 원장님 말 듣길 정말 잘한 일이죠. 새언니와 새언니 가족들의 만남은 우연과 우연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만남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제가 꽤 큰 몫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날 새언니의 언니를 찾은 것 또한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가 우리 가족이 된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새언니의 보육원에 빵 기부를 할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초대되고 오빠와 새언니가 연락을 주고받은 것부터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연과 운명이 만나 저희는 또 다른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새언니네 친정 식구들이었죠. 새언니네 친정 식구들과 저희 가족은 마치 형제네 가족처럼 자주 만나고 친목을 자주 쌓았습니다. 그리고 새언니네 친정 식구들도 저희 집과 함께 봉사활동과 기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면서 말이죠. 새언니가 가족을 찾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는 대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언니와 제 사이가 더 깊어졌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현재 새언니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같이 살지 못한 시간이 길었다며 새언니네 부모님이 먼저 같이 살자고 제안하여 새언니가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물론 저희 오빠도 함께 새언니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의 처가살이가 시작된 것이죠. 어머님, 아버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 한동안만이라도 저희 부모님과 한 집에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친정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먼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그동안 못 받은 가족사랑 지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 걱정은 말고 동진이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새언니는 오빠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덕분에 새언니와 저는 바로 옆동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우리는 어떻게든 만날 인연이었나 봐요. 몇 년 동안 아가씨랑 떨어져 지내서 우울했는데 다시 가까워지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니네 가족을 찾긴 했지만 그래도 저도 그만큼이나 가까운 언니네 가족인 거 알죠? 당연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사이잖아요. 자매 사이. 언니와 저는 이번에 직접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피보다도 더 진한 사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게 바로 저와 저희 새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고 웃긴 건 새언니와 제가 또 동시에 임신을 했다는 것이고, 성별도 같은 남자아이로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언니, 저희 이번에도 아기 태명 지어주게 할까요?
우리 첫째 가졌을 때도 서로 태명 지어줬었잖아요.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생각하고 왔어요. 아들이니까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나라고 튼튼이, 아니면 엄마한테 효도하라고 효돌이, 이렇게 지어봤는데 어때요? 효돌이가 좋은 것 같아요. 저 아들한테 효도받고 싶거든요. 현재 세연이와 저는 지난번과 같이 산후조리원도 같은 곳으로 예약을 했고, 태교도 함께하고 있고, 태교 여행도 같이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연이네 친정에서 산후조리원 비용과 태교 여행 비용을 모두 지원해 주셨습니다. 세연이가 따로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첫째를 낳을 때 그렇게 해드렸다고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세연이네 친정 부모님이 먼저 제안을 해주신 것이었죠. 은혜를 입었으면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임신도 같이 했으니 우리 딸아이랑 같이 임신 기간 동안 재미있게 보내라고 준비해봤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엄마, 우리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도 우리 첫째 임신했을 때 산후조리원부터 다 지원해 주셨어. 그래서 나 우리 딸 건강하게 낳은 거잖아. 근데 엄마랑 아빠도 이런 생각을 해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지금 저의 소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연이네 가족과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앞으로 헤어질 일 없이 잘 살길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기들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조금 더 부리자면 세연이랑 멀리 떨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같이 붙어서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저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자매인 세연이를 만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꼭 세연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